2014년 3월 2일 시행되는데 오늘 실제 이제 시험이 시행된 시기입니다. 그대로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설비 산업기사 기계분야고 종목 코드로 소방 관계국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관계국조 과목입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봅니다. 1번 문제는 정부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는 이렇게 써있는데 그래서 그 해설에 보면 일단 판매 취급소 이렇게 되어 있고 위험물법 규칙 제38조 별표 14라고 이제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여기에 관한 근거를 찾으려면은 여러분들은 위험물법 시행 규칙 38조와 관련되는 별표 14를 찾아보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 해설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였는데, 우리 이제 위험물 제조소 등이라는 표현을 써요. 위험물 제조소 등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조소 등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소하고 저장소, 그 다음에 취급소,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제조소 등이라고 해요. 세 가지를. 자, 이때 제조소는 제조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하는 거고, 저장소는 저장할 목적이겠죠, 그죠? 저장할 목적이에요. 취급소는 뭐라고 하느냐면 제조 외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장소예요. 제조 외의 목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장소를 취급소라고 해요. 취급소. 이 저장소는 어디에 저장하느냐, 어떻게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저장소는 8가지 힌트가 있어요. 저장소는. 그리고 취급소는요,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4가지 힌트가 있어요. 4가지 힌트가. 그럼 취급소는 어떤 게 있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주유 취급소가 있어요. 주유 취급소. 그 다음에 판매 취급소가 있어요. 판매 취급소. 그 다음에 이송 취급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취급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급소는 이렇게 4가지. 지금 문제는 뭐예요? 판매 취급소지. 판매 취급소인데, 판매 취급소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냐면, 1번에 나와 있는 판매 취급소는 취급소에 해당하는 거고, 이 취급소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조소 등에 들어가는 거죠. 제조소 등에. 이런 체계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 판매 취급소는 다시 2가지로 나눠요. 1종하고 2종으로 나눠요. 1종하고 2종. 자, 이때 이제 1종하고 2종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얼마가 되느냐는 거예요. 위험물을 많이 취급하면 어때요? 더 위험하죠. 적게 취급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1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를 취급하는 장소를 뭐라고요? 1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2종은 40배 이하. 그러면 지정 수량을 19배를 취급하면 그거 1종이고, 25배를 취급하면 그거예요? 2종이야. 그럼 1종하고 2종하고는 어느 쪽이 더 많은 양을 취급해요? 2종이 취급하잖아. 그럼 2종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죠? 2종은 더 위험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2종은 1종보다 위험에 대한 안전성이 더 많이 강화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거기 나오는 별표 14에 보면은 1종, 2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생각하고,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요, 뭘 확인하면 돼요? 문제가 뭐가 나왔어요?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는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래서 40배 이하는 몇 종이야? 2종이야, 그치? 2종. 아주 쉽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판매 취급소는 앞으로도 1종, 2종 구분하면 되겠지? 1종, 2종 구분은 뭘로 해요? 20배 이하냐? 40배 이하냐? 그치? 네. 자, 그래서 1번은 정답을 3번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2번은 화재 재난재해 결박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죠. 경찰 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문제가 길어요. 문제가 긴데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찾아내고 보기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요 내용은 소방기본법 제23조에 규정이 되어져 있는 소방활동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방활동구역. 자, 그럼 이제 해설을 봅니다. 소방활동구역은 소방대장은 하고 나서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결박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구역을 정한 데 있습니다. 소방활동구역은 누가 정해요?
소방대장이잖아, 그지? 그래서 소방대장이 소방활동구역을 정합니다. 소방대장이 소방활동구역을 정합니다. 자, 어떤 목적으로 정해요? 여기 보면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소방활동구역을 정하는 목적은 출입의 제한입니다. 출입의 제한. 출입의 제한이라는 것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못 들어오게.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은 이만큼 범위를 소방활동구역으로 정해놓고, 자, 법률로 정한 사람 외에는 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못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텔레비전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범죄 현장에 보면 경찰 출동해서 원래 폴리스 라인을 치지. 노란 줄을. 그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들락거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소방대장이 정하는 게 뭐예요? 소방활동구역이다.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소방대장이 정하는 게 소방활동구역이다. 자, 그럼 됐죠, 그죠? 이걸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항만 봅니다. 이때 경찰 공무원은 소방대가 1항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이 있지 아니하거나, 자, 소방대가 이 안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들어오는지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경찰 공무원이 그걸 제한을 해주는 거야. 또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출입을 제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하고 소방하고 어때요? 뭔가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지?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은 화재, 재난, 재해, 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활동구역을 정합니다. 누가요? 소방대장이. 활동구역을 정하면은 그 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어때?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걸 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때요? 경찰에게 출입을 좀 제한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방대장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번 문제는요, 소방대장이 할 수 있죠, 그죠? 자, 3번 문제 갑니다.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 미리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가 했습니다. 소방은 다른 어떤 행정적 절차와는 아주 다른 특수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무리 불을 잘 끈다 하더라도 그게 조그만 어떤 오류가 생겨도 불을 못 끄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그런 기준들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소방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치? 소방시설. 이 소방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설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설계대로 공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설계 도서대로 공사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감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소방시설을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업이라고 그러고 공사하는 사람은 공사업이라고 그러고 감리하는 것은 감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제대로 설계를 못하면 안 되고 제대로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공사가 엉터리 되면 안 되고 공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대로 감리를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고 자본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어서 소방시설을 해야지만 이게 제대로 동작이 되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공사라는 게 있어요. 공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설계 도서대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게 뭐예요? 공사를 하는 거야.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건물 주인이 공사업자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건축하는데 너가 소방시설을 좀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해서 어때요?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죠? 그런 관계를 뭐라고 해요? 도급이라고 해요. 도급이라고 해요. 도급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집주인하고 도급 계약을 맺은 공사업자가 지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보고 시켜요. 야 내가 저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내가 공사를 하지 말고 내가 돈을 조금 줄 테니까 내가 공사를 해라. 도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다시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게 뭐라고요? 하도급이라고 해요. 하도급. 그러면 처음에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가령 매번으로 공사 금액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도급 할 때 이 사람한테 조금 남겨먹고 하도급 해야 되겠지? 그럼 하도급 계약은 얼마가 되겠어? 90원 정도가 될 거란 거야.
그럼 실제 공사할 수 있는 돈은 어때? 이익을 제외하고 나면 공사할 수 있는 비용은 어때? 점점 작아지죠? 적은 돈으로 공사하면 어떻게 되겠어? 부실공사가 되겠지. 그래서 소방시설에서는 이런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어때요?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은 금지한다는 거예요. 하도급은. 자, 그게 이제 관련한 문제인데, 그러면 하도급은 할 수가 없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고, 하도급을 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부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어때?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문제 다시 봅니다. 도급받은 소방시설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 미리 누구에게 알려야 되는가? 도급받은 자가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누구에게 알려줘야 돼요?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되잖아. 이 사람은 이렇게 계약했는데 이렇게 준다니까 내가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내가 못하고 이 사람하고 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게 누구냐 하면은 관계인하고 발주자입니다. 발주자라고 하면서 공사를 좀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고, 이 발주자는 대부분 누가 되겠어? 관계인이 되겠지. 관계인은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특정 소방대상권의 소유자, 집주인, 그 다음에 관리자, 그 다음에 점유자.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관계인이라고 해요. 관계인. 그래서 하도급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와 관계인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겠지, 그지? 그런 것도 다 뭐야? 법률로 정해놓은 거예요. 법률로. 자, 그래서 하도급의 제한하고 나올 때, 그거는 이제 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 제2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자, 거기 내용을 잠깐 보면은, 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하고 나는데 우리 법률에서 자 뭐라고 딱 규정을 하고 다만 이렇게 다만 이렇게 나오면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 나왔던 말을 어때요?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걸 뭐라고 볼 수 있느냐면 반전이야. 반전. 앞에 말하고 반대 표현이 나오는 거야.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나올까? 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라고 나오겠지? 이게 반전이야. 반전. 영화는 반전이 많아야 재밌지. 영화는 반전이 많아야 재미나지. 아, 저럴 거 되는데 아니고 아닐 거 되는데 또 바꿔.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 반전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드라마틱할까? 아니면 힘들까? 여기 봐. 내 인생에 딱 목표가 정해져 있어. 쭉 가다가 반전이 되면 어떻게 돼? 돌아가다가 또 가다가 돌아가다가 또 가다가 이러면 재미날까? 힘들까? 힘들겠지. 그치? 힘들겠지. 힘든데 인생은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상황으로 반전되면 참 좋은데 안 좋은 상황으로 반전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목표를 정해놓고 반전하지 말고 그냥 쭉 가. 쭉 가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 힘들면 잠깐 옆으로 나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일탈한다 그러지. 일탈은 할 수 있지만 반전하면 힘들어져요. 반전하면 안 돼. 근데 법률에서는 반전이 굉장히 중요해. 할 수 없지만은 이 뒤의 경우는 어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 이런 것들을. 특히 시험 문제는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함부로 안 정해. 대통령령으로 법률로 정해놨어요. 도급받은 소방시설 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자, 다른 건 놔두고요. 뭐를 하도급할 수 있는지 나중에 보겠어. 공사의 뭐를 일부를 전부 다 아니고 일부만. 자, 어떻게 한 번만 일부를 한 번만 뭐 할 수 있는 경우에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안 돼. 안 되지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일부에 대해서만 한 번만 하도급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되겠고요. 자, 이런 하도급에 있어서는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관계인에게도 알려줘야 되고요. 발주자가 있으면 발주자에게도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줄까요? 이 말은 안전행정구역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안전행정구역으로. 그러면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대통령령이라는 말이 나오고 안전행정구역이라는 말이 나와. 자, 그 의미부터 잠깐
정도 갑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요. 자, 이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은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만들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 바뀌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뭔가 구체적이고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상세한 부분들이 나오게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다가 그걸 몽땅 적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을 집행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이 관여해서 대통령이 명령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이 법률에다가 위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것은 다시 부령으로 어때요? 위임을 하게 됩니다. 위임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령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적어놓냐면은 여기서 정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사항들, 좀 더 상세한 사항들 이런 걸 적어놓고 그 다음에 부령에는 어떤 걸 적어놓냐면은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주로 적어놔요. 그러면 방금 보면은 하도급은 안 된다 했는데 뭐가 안 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걸 뭘로 정한대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대 있고, 그 다음에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할 때는 알려낸다 했잖아. 어떻게 알려주냐는 절차는 어디에서 정한대서? 부령에서 정한대 했잖아. 그죠? 부령에서 정하는데 이 부라고 하는 것은 행정각부를 말해요. 그럼 이제 소방은 주로 어디 관할이냐면 안전행정부야. 그래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명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전행정부령,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다. 대통령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부령으로 정하고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4번에 보면은 물, 분무등 소화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을 했습니다. 이제 차츰 하면서 전체 이제 암기를 하거나 내용이 이해를 하도록 하겠는데 우선 거기에서는 뭘 보느냐면은 두 가지가 보겠습니다.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이렇게 나옵니다.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방 대상물 중에서 특정한 거다. 소방 대상물 중에서 특정한 거다. 특정했다는 이야기는 소방 대상물 중에서 특별히 정했다는 거야. 그게 특정했다는 거야. 그럼 소방 대상물은 어디에서 정하냐면, 이거 소방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고,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이 적용이 되어야 될 모든 것들을 소방 대상물이라고 그래. 그럼 그게 뭐냐면은 건축물, 차량, 선박, 산림 이거 다 말해. 근데 그 중에서 특정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중에서 하나를 정했다는 얘기야. 특정 소방 대상물은 건축물을 말해. 건축물을 말하는데 이 건축물에서 뭐가 필요하냐? 사람이 거주하기 때문에 불이 나면 안 되니까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 대상물 중에서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거.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들을 뭐라고?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해요. 특정 소방 대상물. 그래서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은 주로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서 구분해요.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느냐는 거야. 어떠한 목적으로. 가령 학교 강의실하고 주유소가 있어. 어디가 불이 잘 날까? 주유소. 거기는 소방시설을 내 학교보다는 더 강력한 놈을 갖다 놔야 되겠지? 그런 걸 정하기 위해서 뭐예요? 용도를 구분하는 거야. 용도를 몇 가지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전부 30개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어요. 30개의 용도를. 자, 그게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이고, 그러면 이런 특정 소방 대상물에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이제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소화설비를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조그만 건물하고 큰 건물하고는 불이 날 때 큰 건물이 위험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똑같은 용도와 똑같은 규모라 하더라도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을 때하고 적을 때하고 어때?
달라질 거란 거지. 자, 그게 뭐냐면은 수용 민원이 있지, 수용 민원. 그래서 용도와 규모, 수용 민원에 따라서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이걸 이제 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물부모동사 설치는 어디에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어디에 설치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용도가 달라질 거고,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요, 수용 민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부모등 소화설비라고 했는데 등이 붙어 있어, 그죠? 등이 붙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위험물 제조소 등 하는 게 있잖아. 제조소 등은 제조소, 저장소, 시구소를 말하는 데서. 그럼 여기 물부모 등 하는 것은 뭐냐? 물부모도 있고, 미분무도 있고요, 미분무. 그 다음에 이제 포도 있고요,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분말도 있고요, 쭉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해? 물부모 등이라고 해요. 그러면 물부모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수소방대상물은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자,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 15조 별표 5에 물부모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될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해설에 나와 있는 그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1번부터 해서 8번까지가 나와있지. 거기에 해당할 때는 다 뭐를 설치해야 돼? 물부모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니다. 항공기 경납고 하는 것들 1번에 있죠? 항공기 경납고. 항공기 경납고는 그 건물의 용도가 뭐라는 거야? 항공기를 경납하는 장소라는 거야. 그치? 거기에는 면적이라든지 수용이라든지 규모나 수용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지. 이 말은 항공기 경납고에 해당하면은 무조건 뭘 설치해야 되는 거야? 규모에 관계없이 물부모 등을 설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용 건축물 하고 나오는데, 자, 2번에 보면 나와요. 2번에 보면 주차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800 이상인가 이렇게 되지. 용도가 뭐야? 주차용 건축물이야. 근데 주차용 건축물이라고 해서 다 설치되는 게 아니야. 언제부터 설치가 돼? 800 이상부터. 800 이상부터. 근데 거기를 얼마라고 나와서? 600 이상이었으니까 맞아, 틀려? 틀린 거야. 그거 외우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치?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다 외우지 마. 다 외우지 말고, 문제에 나와 있는 요것만요. 그럼 뭐, 오늘 우리가 4개를 보는 거야. 4개만 외우란 말이야. 물부모등 하면 뭐야? 항공기 경납고, 주차용 건축물을 하면은, 면적이 얼마? 800. 이렇게만 외우란 말이야. 4개만요. 4개만. 그 다음에 바닥 면적 300 이상인 전산실이라고 나오는데, 전산실은 5번에 보면 나오죠? 네, 여러분들 다 보기 쉬우라고 다 표시해가지고 왔잖아. 전산실은 바닥 면적 얼마? 300 이상. 그 다음에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 그 4번에 있지? 4번에.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해설 2번에 보면은, 800 앞에는 뭐라고 돼 있어? 연면적. 그지? 그 다음에 해설 5번에 300 앞에는 뭐라고 돼 있어? 바닥 면적. 그지? 연면적하고 바닥 면적은 같을까 틀릴까? 당연히 다르겠지. 당연히 다르겠지. 자, 연면적하고 바닥 면적이 어떤 차이가 되냐?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연면적이라고 해서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5층까지 있으면은 각 층의 면적을 다 더하면 그게 뭐가 돼? 연면적이 돼. 이걸 다 더하면 연면적이 돼. 어느 한 개층만 이야기할 때는 이게 뭐라 그럴까? 바닥 면적이 되겠지? 바닥 면적. 그래서 바닥 면적을 다 더하면 뭐가 돼? 연면적이 되는 거야. 바닥 면적을 다 더하면. 그래서 연면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건물 한 개동 전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건물 전체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일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일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자, 그래서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4번까지 되고 있고 5번 문제 갑니다. 산화성고치이며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위험물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나옵니다.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 위험물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위험물은 1류에서부터 5, 6, 6까지요. 저기 6가지 종류의 위험물이 있습니다. 6가지요.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를
구분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위험물은 제각기 위험한 성질이 다 다르단 말이야. 위험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지만 불을 끌 때 제대로 끌 수가 있는 거야. 불을 끌 때. 여러분들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름에 불이 났어요. 기름에 불이 나면 우리가 불나면 일반적으로 뭐야? 물 가지고 껐다 생각하잖아. 기름에다가 물을 뿌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만 어때? 물을 뿌릴까 뭐를 뿌릴까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위험물을 구분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인류가 나왔기 때문에 인류만 볼게요. 인류는 그 성질이 어떠냐면은 산화성 고체. 산화성 고체고요. 이 산화성 고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상태는 고체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름의 성질은 뭐야? 산화성이라고 하죠. 산화성이라고 하는데 산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산소와 결합이 되어져 있어요. 산소와 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이놈은 산소하고 반응을 하지 않아요. 산소하고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산소하고 결합하는 반응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연소라고 하지. 연소가 안 된다는 얘기야. 안 타. 인류는 안 타. 타지 않아요. 타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 불연성 물질이라고 그래요. 불연성 물질. 근데 도대체 뭐가 위험하냐, 그치? 뭐가 위험하냐고요? 자, 인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놈을 조금 열받게 만들어. 열받게 가열을 하거나 충격을 하거나 마찰하게 되면은 이놈이 결합되어 있던 이 산소를 가지고 있던 산소를 내보내버려. 그럼 산소는 뭔가 다른 놈과 결합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산소가 떨어져 나가서 다른 물질을 태워버린단 말이야. 주변에 있는 물질을. 그럼 인류하고 불에 잘 탈 수 있는 물질하고는 같이 놔두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조금 열받으면은 인류에서 떨어져 나온 산소가 그 옆에 있는 물질을 태워버린다고. 그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 뭐라고 하냐? 산소가 다른 물질을 태워주기 때문에 이거는 조연성 물질이라고 해요. 조연성. 연소를 도와준다는 거지. 그래서 조연성. 그래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뭘까? 이렇게 하면은 산화성, 불연성, 조연성 이렇게 얘기해. 이게 이제 인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인류에는 어떤 게 있는가? 인류에는 자, 산화성이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무슨 산이라고 표현돼. 산소와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질소가 산소하고 결합이 되어 있다. 그럼 질산 이렇게 하는 거야. 염소가 산소랑 결합이 되어 있다. 이러면 염산 이렇게 하는 거야. 염산. 그럼 이게 어떤 상태로 있어? 토치 상태로 있지? 토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산 뒤에다가 뭐를 갖다 붙이냐면 염류라는 말을 갖다 붙여. 염류는 덩어리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무슨 산염류 이렇게 되는 거야. 질소가 산소와 결합되면 질산염류 이렇게 하는 거야. 염소산염류 이게 다 뭐야? 진류예요. 그러면은 거기 보면 산염류 붙어 있는 거 몇 번? 4번. 굉장히 쉽잖아. 이거 알면 너무나 쉬워, 그치? 너무나 쉬워. 자, 그 다음에 또 친절하게 내가 뭐 정리해놨어? 항아린 하는 것은 몇 류야? 2류. 그 다음에 칼륨은 몇 류? 3류. 유기관화물은 5류야, 그치? 5류. 근데 다른 건 4류 두고 일단 1류는 어떻게 표현한다? 무슨 산염류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하면 돼, 그치?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보면은 항아린 뒤에 보면은 2류에서 뭐라고 나와있어? 100kg 나와있지? 요거는 뭐야? 지정수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정수량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지정수량은 뭐냐면은 항아린은 제2류 물질인데 100kg부터 법을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아린을 허가를 받지 않고 200kg을 들고 다니면 안 돼. 허가를 안 받기 때문에 그걸 위반한 거야. 근데 허가를 안 받고 항아린 50kg을 들고 다니는 것은 어때? 괜찮아. 그런데 법의 적용 대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위험물은 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해. 그지? 그 판단 기준이 바로 뭐야? 지정수량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가. 다음과 같이 화재 진압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이렇게 나와요. 벌칙은 나오는데 우리 소방과 관련한 법률들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벌칙이 나와요. 벌칙. 왜 벌칙이 나오는가? 그것부터 한번 볼게요. 왜 벌칙이 나오는가?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체계가 있어요. 두 가지 체계가 어떻게 두 가지 체계냐면 공법적 체계와
사법적 체계란 말을 써요. 요거는 그지? 공법적 체계와 사법적 체계. 공법적 체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법률이 적용되는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적용되는 관계. 사법적인 어떤 거냐? 수평적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률 관계. 그럼 수직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는 위에 있는 것은 높은 거고 밑에 있는 것은 어때? 낮은 거고 요거는 대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요거는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인데 반하여 요거는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의 법률 관계가 사법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는 대등한 관계지 그런 것들은 다 뭐야? 사법적 관계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가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강의 시간이니까 수업 시간이니까 모든 사람이 수업을 열심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등록금 냈으니까 그걸 방해하는 어떤 사람은 어때요? 교수님이 쫓아내도록 하자 이렇게 정하는 거야.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교수님이 어떤 사람을 쫓아낼 수 있다 그지? 왜 쫓아내겠어? 모든 사람이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게 뭐냐면은 전체 이익이라고 하는 거야. 공익. 그 다음에 개인의 이익은 뭐라고 하냐면은 사익이라고 해요. 개인의 이익은 전체 이익과 개인의 이익 중에서 우리는 항상 어느 걸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까? 전체 이익이잖아. 그치? 그래서 개인은 좀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돼. 개인은 좀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요거는 제한을 하게 되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제한을 할 때 그냥 꾹 참고 있으면 되는데 꾹 못 참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막 이 전체 이게 문제가 되게끔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벌을 줘야지. 그지? 어떻게 돼? 쫓아내야 되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벌칙이라고 하는 거야. 벌칙. 벌칙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정말 잘못한 것을 저지른 사람은 그냥 죽일 거야. 그게 뭐야? 사형. 응? 사형시키는 좀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는 거야. 감옥에 가둬서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죽을 때까지 가둬놓으면 뭐야? 무기징역. 조금만 가둬놓으면 어때? 뭐 징역 몇 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가둬놓기는 뭐 잘못한 게 잘못했는데 가둬놓기는 좀 그래.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갇혀 있기 싫으면 돈을 내라 이렇게. 그게 뭐야? 벌금형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벌칙 규정이라고 하는 게 벌칙 규정. 그러면 이제 우리 소방과 관련되는 법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공법적 체계를 가진 법이에요. 그러면 이런 관계가 나타나니까 항상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올까? 벌이 나와. 그치? 벌이. 그래서 지금 그 벌이에 관한 얘기야. 자, 화재 진압을 위해서 출동을 방해한 사람이 있다. 불은 빨리 안 끄면 어떻게 돼? 확산돼. 불이 크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불 끄러가는 소방차가 있으면 어때? 필수적 약속이죠. 왜? 빨리 불 끄러 가라고. 그걸 막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벌을 주는데 그 벌을 얼마나 줄까 하는 얘기인데 자, 모든 참할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서 출동을 하는 데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 위반하면 어떻게 돼? 벌을 줘. 벌은 얼마나 줄까? 그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을 찾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봐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나와있어. 이 또는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거는?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두 개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둘 중에 뭐야? 하나만 한다는 얘기야. 둘 중에 하나만. 이런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선택적이다라고 표현해. 선택적이다. 둘 중에 한 개. 선택적이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년 이하 3천만 원이니까 3번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소방용품 기준의 설치 기준에서 급수탑 개폐별의 지상으로부터 설치 높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을 끄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정도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소방력이라고 해요. 소방력이라고 하는데 소방력이라고 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걸 이제 불을 끄기 위해서는 뭐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불 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불 끄는 사람이. 그게 뭐야? 소방대가 있어야 돼요. 소방대가 불 끄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되잖아. 물. 그걸 뭐라고 그래? 소방용수라고 그래.
소방대와 소방용수를 불이난 장소로 옮겨주는 게 필요해. 차가 있어야 되겠지? 차량. 그 뭐라고 하냐면 장비라고 해요. 장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소방력의 3요소라고 해요. 소방력의 3요소. 그러면 불을 끄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방력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소방기본법에 기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중에서 뭐야? 소방용수지. 소방용수. 불 끄는 물. 어떻게 둬야 될까? 어떻게 둬야 될까? 법이 정해놓고 있는 거야. 자, 불 끄는 물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세 가지냐면, 해설에 이해봅니다.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소방용수는 소화전, 그 다음에 급수탑, 그 다음에 저수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소화전은 뭐냐면, 불을 끄기 위해서는 물이 나와야 되니까, 물이 나올 수 있는 수도꼭지가 뭐야? 소화전이에요. 소화전. 급수탑은 뭐냐? 불이 나면은 소방차가 물을 싣고 가야 되지. 소방차에 대한 물을 공급해주는 장치를 뭐라고? 급수탑이라고. 급수탑. 소방서에 가면요, 이렇게 된 간이 큰 간이 하나 있어. 그 이제 불이 나면 어떻게 해? 소방차가 이렇게 쓰면은 여기 물을 이렇게 넣어준단 말이야. 이게 급수탑이야. 응? 근데 저수조는 뭐예요? 이런 데 이제 물을 주기 위해서는 물탱크가 큰 게 있어야 되겠지? 그게 바로 뭐예요? 저수조. 저수조.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는 지금 뭐가 나냐면은, 급수탑의 개폐밸브라고 나왔잖아, 그지? 자, 이 급수탑은 어디에 해당해? 소방용수고. 그지? 소방용수는 뭐야? 소방열이야, 그지? 이런 체계를 이제 한번 보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급수탑인데, 이게 항상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밸브가 하나 달려있겠지? 그래서 필요하면 열고, 물 다 채우고 나면 어떻게? 닫아야 되잖아? 이 높이가 바닥에서 얼마 정도 돼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얼마나 되어 있어요? 1.5m 이상, 1.7m 이하라고 되어 있어. 요 달려져 있는 높이가 1.5에서 1.7, 요 사이에 달려져 있어야 된다. 그럼 1.5에서 1.7은 어느 정도일까? 1.5m는 보통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들 신체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어느 정도일까? 정민이는 뭐 가슴쯤 되겠고, 그치? 중년이는 어디쯤 되겠노? 머리 꼭대기쯤 되겠나? 그 정도는 안 되겠지. 보통 이제 1.5m, 1.7m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밸브를 돌릴 때 손을 쭉 뻗어서 돌리면 어때? 쉽겠지? 앉아서 돌리거나 뭐 까치발을 하거나 이러면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손을 쉽게 쭉 뻗을 수 있는 위치가 얼마야? 1.5에서 1.7이라는 거야. 응? 그래서 거기다가 밸브를 달아줍니다. 그럼 얼른 가서 어때? 돌리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급수탑의 개폐 밸브는 얼마? 1.5에서 1.7. 그 답 체크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급수탑에서 하나 더 체크해요. 급수 배관의 구경은 몇 밀리미터라고 돼 있어? 100mm. 그래서 요 지름은 100mm고, 그 다음에 밸브는 1.5에서 1.7m 위치에 설치한다. 그지?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음에 볼게요. 자, 8번 갑니다. 소방 안전교육사. 소방 안전교육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소방 안전교육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소방 안전교육사. 우리는 이제 안전교육을 평소에 잘 받으면은 어떤 재난 상황이 닥쳐도 어때요?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에게 뭔가 안전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안전교육사를 두게 되면은 실질할 때 월급을 주고요,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안전교육사는 법률상 어떻게 준비 되어야 되냐면, 영유아법에와 영유아, 그 다음에 이제 유아법에와 유아, 그 다음에 이제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초중등 학교의 학생, 초중등 학교의 학생, 이 사람들에게 불이 나면 어떻게 하자?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뭐야? 소방안전교육사야. 소방안전교육사. 그럼 이제 유아하고 영아 이게 나오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그지? 그러면 영유아가 있지. 그 다음에 학생은 초등과 중등이에요. 초등과 중등. 초등은 초등학교야. 중등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로 중등이에요. 대학생들은 고등교육을 받아. 고등교육. 여러분들이 고등교육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 안 가르쳐도 어때? 이미 기본적으로 대학생이니까 상식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런 학생들은 어때?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때?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불이 안 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소방 안전교육사라고 해요. 이 안전교육사를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범위를 정해놨어요. 그죠? 방재청에 2사람 이상,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 2사람 이상, 소방서에 1사람 이상, 그 다음에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있는데 본회에 2사람, 시도 지구에 1사람 이상, 그 다음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2사람 이상. 요거 딱 법률로 어때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방재청 1번 2사람 이상, 안전협회는 본회에 2사람, 지회에 1사람 이상. 소방체험관은요? 필요 없어요. 그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2사람 이상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갑니다. 소방관계법에서 건축 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 우리는 건축물을 건축을 하려고 해요.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그 건축물은 아까 뭐라고 그래서? 소방 대상물 중에서 어떤 거래서? 특정. 자, 우리는 건축물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소방 대상물 중에서 어떤 소방 대상물이냐? 특정 소방 대상물. 그러면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 대상물 중에서 뭐를 설치해야 되는 거라서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거라 했잖아, 그렇지? 아까 요거 얘기했어.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여기다 뭐가 설치가 돼? 소방 시설이 설치가 돼. 그러면 건축물에 소방 시설이 설치될 때 건축물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을 지을 때 이 허가를 해주는 사람이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잘 몰라. 왜 몰라? 이 허가를 해주는 사람은 건축물만 알지 소방시설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허가를 해줄 때 소방시설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누구 보고 확인을 해달라고 하느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내가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소방시설이 제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세요 라고 뭘 하느냐? 동의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동의를. 그래서 허가를 해주기 전에 소방본부나 소방서에다가 이거 제대로 됐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하는 게 뭐야? 건축허가 등의 동의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 그래야지만 이게 용도에 맞게끔 규모에 맞게끔 수용인원에 맞게끔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지. 자, 그게 뭐냐면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그죠?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1번 봅니다. 사용 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동의를 가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틀렸어요. 이게 틀렸는데 앞으로 문제 풀 때 잘 봐요. 잘 보는데 뭘 잘 보느냐? 지금 1번 지문에 보면 뭐라고 막 나오면서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 없다 나왔지. 그치? 마지막에 없다 이런 표현 나오면은 마지막에 없다 이런 표현 나오면은 95%는 이거 틀린 말이야. 겐토치는 팁이다. 마지막에 없다 나오면은 95%는 틀린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장들은 지문이 길지? 지문이 긴 문제들은 더욱더 확률이 높아. 그래서 나는 부분 문제는 안 읽어보고 생각 안 하고 1번 답하겠어. 겐토치는. 없다 때문에. 응? 없다 때문에 틀릴 때 했으니까 원래는 뭐야? 있다지. 원래 있다야. 자,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집을 지으면요. 집을 이제 짓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야? 사용해. 근데 이거를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어. 함부로 할 수 없고,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냐?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을 다 짓고 나면은 사용에 대해서 해도 좋습니까? 승인을 받아야 돼.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가만 보고 있느냐? 아니야. 이 사이에 원래 감리를 해요. 감리. 이런 과정을 거쳐. 그러면 허가를 할 때 소방에서는 뭐 해? 소방에서는 뭐 어떤 데서 해주는 거야?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뭐 하는 거야?
동의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소방시설 공사도 다 되겠지? 다 되고 나면 소방시설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뭘 하느냐면은 소방시설 공사 완공검사를 받아. 완공검사. 완공검사를 받을 때 자,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소방공사 다 된 걸로 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완공검사 동의를 받아본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지?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 과정을 할 때 공무원의 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할 건축물 등의 경비는 대통령령으로서 간다. 어떤 공문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뭐야? 구체적인 얘기지? 어떻게 정한대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서. 자, 그 다음에 건축물 과정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물 과정을 할 때 미리 건축물 등의 시공기 또는 소지에 관한 법무장서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얘기했잖아. 자,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신고를 수리할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할 때는 건축물 등의 시공기 또는 소지지를 관할하는 법무장서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그 다음에 건축에 있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 승인에 있어서 뭐가 필요해서 완공검사를 받은 것을 본다. 완공검사를 받은 것을 본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짝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한번 보세요. 해설을 보면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서 나오는데, 항상 법은 이게요, 한번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듣느냐 하면 그게 아니야. 아니고, 자꾸 바뀐다고. 언제 바뀌는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놔요. 언제 바뀌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1항은 2014년 1월 7일 개정이 되어졌지. 2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6항 한번 보세요. 6항. 6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14년 1월 7일 날 새로 만들어진 거야. 신설되어진 거야. 신설되어진 건데, 신설되어진 내용들은 문제 잘 나오겠지. 그지?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거는 이제 최근에 신설되어졌기 때문에, 이건 다 한 번에 설명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분 문제 한번 보세요. 10분 문제. 제주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설비를 변경 없이 당해 제조 등에서 저장하거나 지급하는 위험물의 분명 수량 또는 지급 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며칠 전까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볼 때 큰 틀을 하나 잡고 갑니다. 큰 틀을 하나 잡고 가는데 이제 우리는 소방이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소방 대상물이라고 해. 소방이 필요한 것들은 소방 대상물이라고 해. 이 소방 대상물 중에서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거,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소방 대상물 중에서 특정한다 그랬지. 그걸 뭐라 그래?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그랬어. 특정 소방 대상물.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은 대체로 뭐냐면은 건축물이야. 근데 이 건축물은 용도가 틀리잖아. 용도가 틀려. 그래서 일반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어떤 소방 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규정하느냐. 자, 이런 법이 있어. 소방 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어떤 소방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정해져요. 근데 이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위험물과 관련된 것들을 다뤄요.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하거나 제소의 목표로 지급하는 경우요. 그걸 뭐라고 해서 위험물 제조소 등이라고 했죠. 위험물 제조 등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똑같이 집을 하나 지었는데, 건물 하나 지었는데, 요 집을 지어가지고 여러분들처럼 모여서 공부하려면 이게 뭐야? 학교야. 근데 집을 하나 지어서 여기다 위험물을 갖다 놔. 이름을 여기서 보관을 했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옥내 저장소가 되는 거야. 위험물 옥내 저장소. 자, 이 제조소 등은 요거하고는 성향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규정을 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 의해서 하느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이거야. 위험물 안전관리법. 자, 그 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아무나 불특정한 아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중이용이라고 해요. 다중이용.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거.
그러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들은 뭐라고 그래? 다중이용업이라는 거예요. 다중이용업.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게 예를 들면 어디에 있느냐? 어디냐?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학원. 다중이용업이야.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는 거야. 이 법을. 그럼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 여기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주유소는 어디로 가? 여기로 가는 거야. 그치? 주유소는. 그래서 꼭 대상에 따라서 법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뭐라고 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했지? 건축허가 할 때 소방시설이 제작된 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해서 그지?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제조소 등에 있어서도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자, 이거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함부로 지어도 돼야 돼요? 안 돼. 그래서 이런 제조소 등을 설치할 때도 뭐가 필요한 거야? 허가를 받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위험물 시설인 제조소 등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그 다음에 설치한 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변경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요거는 제조소 등을 말하잖아. 제조소 등. 그래, 제조소 등의 설치가 아니고 이 안에 들어가는 위험물을 바꾸는 거 있어. 요거는 집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집은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위험물의 종류를 달리한다든지 양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허가까지는 필요 없고 뭐 하면 돼? 신고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수소 등의 위치 구조 설계 변경 없이 뭐만? 위험물에 대해서만 위험물의 분명을 바꾼다든지 위험물의 지정 수량의 배수를 바꾼다든지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해? 신고를 하면 돼. 신고. 그럼 뭐 허가하고 신고는 어떻게 다를까? 이게 문제다는 거지? 자, 허가하고 신고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허가하고 신고. 자, 요거는 행정적 절차라고 얘기하는데 허가를 신청하면은 해도 따라고 허가 처분을 해줘요. 신고는 내가 이렇게 합니다. 말만 하면 끝나. 이거는 절차가 어때? 갔다 와야지만 종결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방적 행정행위라고 해요. 상방적. 근데 신고는 어때? 하는 것으로 끝나. 이거는 뭐야? 일방적 행위라고 해요. 어느 게 간단해? 일방적인 거. 그러면 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것은 더 위험해. 근데 이거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위험물만 조금 바꾸는 것은 어때? 이거보다 심각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야? 허가하고 이거는 뭐야? 신고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신고는 일방적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해야 되나? 이걸 와야지만 끝이 나니까 날짜 같은 게 안 정해져, 허가는. 근데 신고는 한 번만 가고 말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딱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야. 그럼 뭐라고 나오느냐? 자, 거기 보면은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해야 돼. 자, 내가 바꾸려고 하는 날이 요 날이에요. 요 날. 변경하고자 하는 날은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7일 전. 자, 하루 전, 이틀 전, 사흘 전, 나흘 전 해서 여기 얼마? 7일 전까지 뭐 해야 돼? 요 사이에 뭐 해야 돼? 근데 변경할 때 신고해야 돼. 7일 전까지. 여기서 해서는 의미가 없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뭐 해야 돼? 신고해야 된다. 하기 전에 뭐? 신고하고 해야 된다는 거야. 하기 전에 신고하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신고는 무슨 신고라고 하냐면 하기 전에 하기 때문에 뭐라고? 사전 신고라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7일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봐. 제수소 등을 설치할 때는 뭐야? 허가 받아야 돼. 설치한 제수소에 대해서 바꿀 때는 뭐야? 또 허가 받아야 된다고. 근데 제수소는 상관없이 그 안에 들어있는 위험물에 대해서 뭔가 바꾸려고 할 때는 뭐 하면 돼? 신고하면 돼.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7일 전까지. 그래서 보기 정답은 얼마요? 7일 하면 되죠. 7일.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0분까지 확인했고 조금 쉬었다가 11분부터 20분까지 보도록 합니다.